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내분비내과 구유정입니다. 오늘 건강강좌에서는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이란 무슨 병일까요?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은 질환을 뜻합니다. 뼈에 구멍이 많게 되면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데요. 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골 밀도라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뼈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구조, 그리고 골 교체율, 무기질화, 그리고 미세 손상이 얼마나 많이 축적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종류는 뼈가 얼마나 많이 손상되고 있는지를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 1차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최대 골량으로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이 만 30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튼튼해지는 나이까지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유전적인 영향이 많고요. 얼마나 영양이 상태가 좋은 건지, 그리고 신체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에 따라서 나이가 30세에 이르렀을 때 본인의 최대 골량이 결정되게 되고, 나이가 서서히 들면서 뼈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50세 정도에 이르러서 폐경을 겪게 되면서 급격하게 5년에서 10년 사이에 빠른 골밀도 감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많이 보는 골다공증의 종류는 폐경 후 여성에서 일어나는 폐경 후 골다공증과,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서 발생하는 노화에 따른 골밀도 감소에 따른 1차적인 골다공증 종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의 원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의 폐경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고, 그 이외에도 가족력,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모자랐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에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약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스테로이드제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항경련제, 항응고제, 항암제,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할 때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든지 흡연, 과도한 음주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처음에는 뼈이기 때문에 무증상이 가장 흔합니다. 무증상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뼈가 약해지고 있을 때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 하면은 신체가 변하게 되는데요. 척추가 변형돼서 앞으로 굽는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고, 또한 키를 재게 되면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는 본인도 모르는 새에 아주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골절이 이르기까지 본인도 모르게 골다공증을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 골절이 흔하게 일어나는 위치를 표시를 해보면 남자와 여자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손목, 그리고 상완, 고관절, 척추, 발목, 골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손목 골절이 다소 많은 듯이 보이지만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는 이제 척추 골절이라든지 골반 골절과 같은 그런 중심뼈의 골절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골의 골절, 왜 중요할까요? 중심골이라고 하면 몸을 지지하는 척추와 골반을 뜻하는데요. 특히 고관절, 골반과 이 다리뼈, 대퇴골을 이어주는 이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1년 이내의 치명률이 남자의 경우 21% 정도, 여성의 경우 약 10%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관절 골절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70%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심 부위의 골절은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골다공증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편하게는 골 밀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뼈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골절 의심 부위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슘과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 요소로서 혈액 내에서 비타민 D 농도와 칼슘, 그리고 이와 결합하고 있는 인의 농도를 측정하고 알칼리성, 임산분해 효소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뼈가 얼마나 빠르게 교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생화학적인 골표지자 마커도 함께 검사를 하고요. 2차적으로 골다공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 기능과 신기능을 함께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을 검사하기 위한 골밀도 측정법으로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방법은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덱사라고 하는 장비로 촬영한 중심골의 밀도입니다. 중심골의 밀도라고 했을 때 저희가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부위를 찍어서 요추 1번부터 4번까지의 평균을 내고요. 그리고 약간 다리를 15도에서 20도 정도 안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찍은 대퇴골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대퇴골 경부, 가장 가느다란 위치이기 때문에 잘 부러지는 위치이고요. 대퇴골의 경부, 그리고 소전자 부위가 잘 나오도록 찍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이외에도 정량적 컴퓨터 단층 촬영법으로 시행을 하거나 초음파 등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골밀도 값은 우리가 절대값을 활용하지 않고 대개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값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골밀도를 측정을 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T값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T값은 골절에 대한 절대적인 위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젊은 연령층의 골밀도와 비교한 값입니다. 보통 50세 이상의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 활용하는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골밀도에서 측정된 T값의 경우 마이너스 1.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2.5 밑으로 내려갈 때는 골다공증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가 골감소증, 즉 골다공증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도 심하기에 따라서 심한 골다공증과 그냥 골다공증이 있을 텐데요. 심한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T값이 마이너스 2.5 이하이면서 또한 골절이 동반되었을 경우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골밀도 값을 혹시 유심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값 말고도 옆에 보면은 G값이 같이 적혀 있는데요. 이 G값은 같은 연령대에서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젊은 연령에게 사용하는 값이고요. 50세 이전의 남성과 폐경 전 여성에서 활용하는 수치입니다. 이 G 점수가 마이너스 2.0 이하로 감소되었을 때 연령 기대치 이하, 지금 현 연령에 비해서 기대되는 바보다 더 낮은 골밀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2차적인 원인의 골다공증, 즉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폐경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골다공증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찾기 위한 원인감별 검사를 추천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골밀도 어떤 사람들이 찍게 될까요? 골밀도 측정 대상은 현재 6개월 이상의 무월경인 젊은 여성, 특히 실제로 폐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월경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여성은 골밀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발생될 만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력이라든지 이전 골절력 등의 위험 요인들이 있는 폐경 전 여성, 이제 폐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폐경 이행기 여성, 그리고 현재 폐경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골밀도를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70세 이상 남성도 골밀도 측정의 대상입니다. 다소 젊지만 남성에서도 골다공증 위험 요인이 있다면 70세 미만에서도 골다공증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약한 힘으로 뼈가 부러졌던 적이 있는 그런 이제 외상성이 아닌 비외상성 골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한 비외상성 골절이 있는 예전 과거력이 있다면 또한 골밀도 측정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척추 골절이라든지 또는 뼈가 다소 비어 보이는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역시나 골밀도를 측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또 2차적인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특히 그러한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골다공증이 흔히 일어나기 쉬운 그런 질환을 알고 계실 때도 골밀도 측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 전에는 꼭 골밀도를 측정하셔야 약물의 치료 효과를 나중에 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전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하는 모든 환자들의 경과 추적에는 골밀도 측정이 꼭 들어갑니다.
이러한 골밀도는 그럼 얼마나 이제 간격을 두고 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는 1년 정도를 이제 간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라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늘 궁금하고 내일 궁금하다고 이틀 간격 또는 한 달 간격 또는 3개월 간격 이렇게 찍어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밀도 검사의 실시 간격은 대체로 1년 이상을 두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검사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골밀도가 손상될 것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스테로이드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짧게 6개월 정도도 보기도 합니다. 그건 특수한 경우이고요. 만약에 검사를 했더니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라면 2년 정도의 터울로 검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 언제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은 넘어질 때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낙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낙상은 흔히 골절의 고위험군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낙상에 유발되는 위험 요인은 보행장애가 같이 동반된 질환들, 특히 파킨슨이라든지 아니면 다리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발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질환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노인들에게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해서 기립성 저혈압, 젊은 분들도 탈수가 많이 되게 되면 일어났을 때 어찔한 그런 증상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 짚을 곳이 없고 바로 엉덩방아를 찧어서 골절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다제약물 4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다제약물 4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그런 분들에게서도 낙상이 흔히 유발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발의 감각 이상이라든지 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신발을 맞지 않게 사용을 해서 헐겁거나 그런 경우에도 잘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 그리고 집안에서 낙상 위험이 많은 환경, 어두운 전등으로 인해서 집안이 어둡거나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도 낙상이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물에 젖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미끄러운 타일에서도 잘 넘어지시고요. 또는 바닥에 장판이 너무 미끄러워서 대리석 바닥이라서 잘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계단이라든지 문턱 등의 단차로 인해서 많이 넘어지고 계십니다. 집안에서 낙상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집안, 거실입니다. 거실, 다음으로 화장실, 그리고 방, 특히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가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 때 어지러워서 넘어지시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부딪혀가지고 넘어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집에 계단이 있거나 옥외 공간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낙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낙상의 예방,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낙상이 발생할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걸음걸이, 균형 감각, 그리고 근육의 힘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걸음걸이, 균형 감각, 근육의 힘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 강화, 그리고 균형 감각 기르기 등을 통해서 낙상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가 낙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절주, 그리고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인지를 미리 확인하셔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어두운 환경에서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안과 검진을 통해서 시력에 맞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정 내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처음에 이제 외래를 진료를 하게 될 때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이 미끄러운 곳들에 곳곳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 놓으시라고 합니다. 특히 화장실 타일 바닥에 붙여 놓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변기라든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텔 등에 가시게 되면 욕조 옆에 꼭 미끄럼 주의라고 되어 있고 스테인리스 바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끄러웠을 때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해서 그런 변기 옆이라든지 욕조 옆에 손을 뻗었을 때 잡을 만한 것을 꼭 설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화장실 문 앞에는 미끄럼 방지 깔개라든지
깔아 놓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물기가 있다면 바로바로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방 주변에도 기름기가 튀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고 싱크대 주변은 물기가 흥건하게 있을 경우에는 또한 넘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곳 근처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기름기라든지 물기는 바로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문마다 있는 문턱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조명을 밝히고 전선을 정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에 맞는 신발을 착용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양 상태도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에서 칼슘은 약 800mg 정도를 1일당 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충분 섭취량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약 10마이크로그램 정도라고 되어 있고 노령에서는 15까지도 고려를 해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 권장하는 섭취량은 칼슘은 하루에 800에서 1000mg 정도, 비타민 D는 혈중 농도를 20에서 5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충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어느 정도를 드시게 되면 이 정도의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칼슘의 경우 우리가 보충제 없이도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멸치와 같은 경우 100g당 2486mg의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멸치 100g은 어느 정도에 해당할까요? 멸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잔멸치의 경우에는 100g은 종이컵으로 수북하게 2컵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멸치를 하루에 2컵 정도 드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멸치를 그 정도까지 먹지 못합니다 하실 경우에는 우유를 약 200에서 500mg 정도 드시더라도 약 500mg 정도의 그런 칼슘을 보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구르트라든지 미꾸라지에도 칼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건미역 그리고 들깻잎 등의 우유라든지 유제품, 멸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찾아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칼슘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칼슘이 많은 음식들을 보시고 조금 본인의 성향에 맞추어서 칼슘을 보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인의 비타민 D 농도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결핍 상태가 꽤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D는 20에서 50 정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비타민 D가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계절에 따라서도 비타민 D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겨울철에서 봄철까지의 비타민 D가 꽤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태양빛을 많이 받는 봄, 여름 정도에는 비타민 D가 잘 유지가 되다가 겨울철 지나고 비타민 D 농도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유제품이라든지 멸치 등과 같은 칼슘 그리고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D를 함께 보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칼슘이 어느 음식에 많은지처럼 비타민 D도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우유, 연어, 참치, 치즈,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진 시리얼, 그리고 버터 등에도 있는데요. 손쉽게 햇볕을 통해서도 피부를 통해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일광 노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좀 손쉽게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 주사를 고용량 비타민 D를 맞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헐적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간헐적 고용량 비타민 D의 경우에는 혈중 비타민 D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비타민 D는 보통 우리가 20 또는 30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30 정도를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용량의 비타민 D가 한 번에 들어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비타민 D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비타민 D를 흡수를 잘 못하시는 그런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 또는 비타민 D에 대해서 드셨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간헐적 비타민 D 주사요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연구들에서 특히 고령일 경우
여성에서 고용량 비타민 D를 투약했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연구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여성에게 경구 50만 단위를 비타민 D 3에서 5년 정도 투약을 해봤더니 낙상이 오히려 16% 증가했던 연구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D의 용량이 왜 낙상을 오히려 올리게 만든 건지에 대해서 추가 분석을 해봤더니 낙상과 골절이 일어난 시점이 급격하게 비타민 D가 증가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량 비타민 D를 주고 몸에서 비타민 D의 농도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점은 고령의 여성에게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경각심을 주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으로 75세 이상의 남녀 9,440명에게 비슷하게 3에서 5년 동안 매년 30만 단위의 비타민 D를 주사를 해보았더니 여기서도 역시나 여성에서만 골절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골대사학회의 비타민 D 보충 지침에는 건강한 성인의 혈중 비타민 D는 적어도 20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고령에서는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유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있는 성인에서는 특히 고룹스 억제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3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젊고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400단위 그리고 65세 이상이 하루에 600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할 경우 혈중 비타민 D가 20에 도달하는 용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혈중 비타민 D의 농도를 30 이상 유지를 하려면 하루에 800에서 1000단위, 마이크로그램으로 따지면 20에서 25 마이크로그램에 해당하는 비타민 D의 복용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걷고 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권고를 하고 있고 제자리 뛰기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콩콩 뛰는 것만으로도 뼈에 많은 작용을 주게 됩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칭,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육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심호흡과 함께 가슴, 흉부를 늘려뜨려주는 운동, 그리고 펴는 운동이 중요하고 누워서 하시는 운동도 있습니다.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도 중요하고 고양이 자세 아실 건데요. 요가에서 얘기하는 고양이 자세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 운동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피해야 되는 동작도 있는데요. 골다공증에서는 너무 허리가 구부러지는 동작은 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칭 하실 때 발끝을 잡으려고 무리하게 허리를 굽히거나 쟁기 자세 등은 골다공증에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주사가 좋을까요? 먹는 약이 좋을까요? 사실은 주사이냐 경구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약제를 쓰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치료제는 크게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골다공증에 이러한 여성 호르몬 중에서 뼈에 작동하도록 선택적으로 조절한 약물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뼈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고룹스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주맙을 사용할 수가 있고 골 형성 촉진제라고 해서 몸에서 어렸을 때 나오는 성장을 위해서 나왔던 부갑상선 호르몬을 따라서 만든 작용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룹스 억제 그리고 골 형성 촉진의 효과를 모두 갖춘 이중작용을 하는 로모소주맙이라는 약제도 최근에 개발이 되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면 고룹스 억제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형이 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은 경구와 주사로 각각 투약이 가능하고 이 용법은 뼈에 잔존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매일 또는 주 1회, 1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또는 1년 간격으로 투약하는 다양한 투약법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하여서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서 어떠한 약제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1차 약제로 인정이 되어서 많이 맞고 계시고 있는데 데노주맙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연 2회 피하 주사를 하는 약물로서 뼈의 흡수를 막아주는 제형입니다. 뼈가 생성되도록 촉진하는 약물인 부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는
테리파라타이드가 있고요. 이는 매일 주사하거나 또는 주 1회 피하 주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 일생 동안 노출될 수 있는 기한이 18개월 또는 24개월로 한정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로모소주맙 가장 좋아 보이는 약제인데요. 골 흡수도 억제하고 골 형성을 촉진하는 더블 작용을 하게 되는 약제인데 이것은 12개월 동안 매월 1회 피하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 또한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약물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12개월까지만 맞도록 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의 치료제는 주사가 좋으냐, 경구약물이 좋으냐가 아닙니다. 골다공증의 치료 지침은 골절 위험도를 분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골절에 일어날 확률이 낮은 그룹이냐 또는 중간 정도 위험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초고위험군이냐에 따라서 가장 초기 치료로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고위험군에서 쓰는 우리가 흔하게 보는 골절이 아직 없는 골다공증 단계에서는 골흡수 억제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골흡수 억제제로 분류가 되는 약물은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해서 작용하는 랄록스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제형,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투약을 할 수가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피하 주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데노주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1년 있다가 꼭 골절 위험도를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골절의 위험도를 재분류를 해서 어떤 위험군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경과 관찰을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약물로 이어서 나갈 건지 또는 현재의 약물을 계속하여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는데요. 예방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뼈가 먼저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적절하게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을 전후로 해서 급격한 골밀도의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골밀도를 측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남성의 경우에도 고령으로 갈수록 골절 위험도가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골밀도 측정에 남녀는 차이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 그리고 집안 환경 바꾸기 등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